단검이 지는 저녁, 부모님의 깊은 한숨이 공허한 방 안에 낮게 번집니다. 거칠어진 마른 나무 같은 손등 위로 세월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서글픈 말 뒤엔 차마 전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잘 살고 싶고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영혼의 간절한 외침이죠. 지친 마음을 보듬고 나를 찾아가는 시간, 마음심리 시작합니다. 제1장 습관이 된 희생, 우리가 이름을 잊어버린 이유. 이른 아침, 모두가 잠든 고요한 집안에서 홀로 눈을 뜹니다. 거실벽에 걸린 낡은 벽시계의 일정한 째깍거림만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어제 저녁 끓여둔 된장찌개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주방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심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세수를 하려다 문득 멈춰 선 적이 있으신지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마주한 거울 속에는 한때 누군가의 눈부신 꿈이었고 가슴 설레던 누군가의 연인이었으며 세상을 다 가질 듯 뜨거운 열정으로 밤을 지새우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로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담아낸 어딘가 낯설고 지친 이가 서 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의 질감은 당신이 지나온 억척스러운 시간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자녀들의 등굣길을 허둥지둥 챙기고 배우자의 출근길을 등 뒤에서 배웅하며 빠듯한 가계부를 채우고 쉼없이 일터를 지키느라 정작 거울 속 자신과 다정하게 눈을 맞출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탁 위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마 위에 남은 수많은 칼자국처럼 당신의 희생은 일상 곳곳에 깊게 배어 있습니다. 오동통한 생선살은 언제나 아이들 접시에 먼저 오르고 당신은 앙상하게 남은 머리와 꼬리 부분을 젓가락으로 발라먹으며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자 사랑이라 굳게 믿어왔습니다. 속으로는 나도 따뜻하고 맛있는 몸통살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을지라도 입 밖으로는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제일 좋아해, 아빠는 배부르니 너희들 많이 먹어라라며 스스로를 속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진짜 욕구와 감정은 억눌린 채 시간이라는 무심한 강물 속으로 형체도 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느덧 주변에서는 당신을 당신의 고유한 이름 대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혹은 일터의 어느 직함으로 부르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당신 또한 그 부름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때쯤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계절은 이미 찬바람이 부는 한겨울로 치닫고 있는데 내가 평생을 바쳐 정성껏 가꾼 나무들은 각자의 숲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빈 방을 정리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속에서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내 이름 섭자로 살아본 날이 하루라도 있었던가 라는 질문이 입가를 맴돌지만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묵묵히 밀린 빨래를 개거나 일터로 무거운 발걸음을 향합니다. 이러한 지독한 허전함과 상실감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호르몬의 변화나 일시적인 우울감이 아닙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한 존재로만 가족이라는 기계를 굴러가게 하는 부속품으로 살아온 이들이 생애 중반부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깊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나를 지탱해주던 역할들이 하나둘 썰물처럼 사라질 때 우리는 마치 척박한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처참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던 유일한 도구였던 희생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을 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어도 자녀들은 잘 살아가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운 안도감보다는 날카로운 서글픔과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순간 마음의 병은 소리 없이 깊어만 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생애 주기 중 장년기에 접어들면 생성감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욕구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를 보살피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전달함으로써 삶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본능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땀 흘려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된 지나감이나 어리석은 소모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인류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이타적인 본능을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수행해온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만 무의식 중에 생성감의 대상에 오직 카인만을 올려두고 가장 돌보아야 할 나 자신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태워 주의를 밝히는 초는 결국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타인과 가족만을 향해 있던 그 헌신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거두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차갑게 식어버린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부모도 아닌 오롯한 당신의 이름으로 불릴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신가요? 제2장 짐이 되기 싫은 마음의 외침, 늙으면 죽어야지의 진심. 명절 연휴나 가족 모임이 끝난 후 현관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닫히면 집안에는 귀가 먹먹해질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거실에는 식어버린 찻잔과 옅게 남아있는 전집의 기름 냄새만이 가족들이 머물렀던 흔적을 증명합니다. 낡은 소파 한 구석에 우두커니 주저앉아 자녀들이 찔러 넣어주려던 용돈 봉투를 한사코 거절하며 호통치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는 다 괜찮으니 너희들이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고는 뒤로 돌아서서 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애들 고생 안 시키고라는 말을 씁쓸한 혼잣말처럼 허공에 툭 던집니다.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애달픈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 저 예쁜 자식들에게 끔찍한 짐짝이 되면 어떡하지? 초라해진 모습을 결코 들키고 싶지 않다.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삶을 끝내고 싶다는 의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고고한 어른으로 남고 싶다는 가슴 시린 자존심의 반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배 끼치지 말라는 교육을 받으며 뼈를 깎아왔습니다. 특히 울타리가 되어야 했던 당신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공포와 같습니다. 쓸모있는 존재여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왔기에 노화는 곧 사회적 고립이라는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은 이 단단한 갑옷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한없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거부하는 그 도움의 손길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차가운 벽을 치는 순간 자녀들은 부모님의 깊은 두려움을 잊지 못한 채 무력감에 빠집니다. 나의 도움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며 서서히 소통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했던 마음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부모라는 가장 무거운 심리적 짐을 지우게 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를 공동체 의식과 기여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공동체에 기여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제안합니다.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를 기꺼이 허락하는 행위조차 상대방에게, 나는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심어주는 엄청난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당신이 자녀의 용돈을 환한 미소로 받아들일 때 자녀는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 가시 돋친 갑옷을 벗어내려 놓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대단한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족들에게는 세상 가장 커다란 버팀목입니다. 당신이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당신의 구분 등은
우리가 치워야 할 짐이 아니라 지친 우리가 언제든 얼굴을 묻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자녀들에게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의 설레는 계획을 그리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제3장 타인의 삶에서 나의 삶으로 노후를 정의하는 새로운 시선. 늦은 오후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서쪽 하늘을 장엄하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노을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해가 저무는 것을 보며 빛나던 하루가 끝났음을 아쉬워하고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어떤 이는 그 찬란한 색채의 향연을 감탄하며 평온한 휴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시절이 지나고 어느덧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생의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은 이 시기를 상실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회적 지위도 하나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다 살았네라며 한탄하시곤 하지만 정말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멈춘 것일까요? 평생을 타인의 욕구와 가족의 부양에 맞추어 깎여왔던 당신의 숭고한 삶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당신만의 것으로 되돌려 받을 완벽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젊은 날의 소음에 가려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속삭임이 또렷해지는 것은 인생의 노을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노년의 오울은 흔히 의미의 부재에서 오지만 삶의 의미는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련조차 의미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 치료를 창시하며 말했습니다. 인간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마지막 자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라고 말이죠. 신체는 쇠약해지고 주변 환경은 변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묻혀 절망할 것인지 새로운 의미를 발굴할 것인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고 상실 속에서 남은 것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 산막을 새롭게 정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일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고요한 시간. 일가의 핀 작은 들꽃에 눈길을 주는 여유 속에 진정한 삶의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저문은 해는 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뜨거움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주는 장엄한 의식입니다. 당신의 남은 하늘, 그 아름다운 노을은 어떤 당신만의 빛깔로 채워가고 싶으신가요? 그 대답이 당신의 남은 여정을 찬란하게 밝혀줄 것입니다.